1944년 봄 요코스카 해군 공창의 비좁은 실험실에 일본 해군 공학자들이 특이한 표본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물체는 손상된 화물선의 선체에서 온전히 회수된 미국 마크 14 어뢰였습니다. 무기는 선박에 명중했지만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금속 다트처럼 강철 외판에 박혀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일본 정보부는 미국 잠수함 어뢰를 열등한 기술로 치부했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에 거의 위협이 되지 않는 무기라고 여겼습니다. 공학자들은 자신들이 엄청나게 틀렸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크 14 어뢰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놀라운 공학적 부활 이야기 중 하나를 대표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체계적인 문제 해결과 끊임없는 시험을 통해 성공한 기록입니다. 엄청난 실패가 예상치 못한 성공으로 변모했습니다. 1944년에 일본 공학자들이 조사한 그 무기는 매우 달랐습니다. 1942년과 1943년에 미국 잠수함이 필사적으로 발사했던 심각하게 결함 있는 어뢰와는 말입니다. 일본인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마크 14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국 공학자들은 1931년 1월에 이 어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4만 3천 달러의 적당한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무기는 새로운 함대 잠수함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운용되던 노후한 마크 10 어뢰를 대체했습니다. 길이가 20피트 6인치인 마크 14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21인치 직경을 공유했습니다. 어뢰는 완전히 장전되었을 때 약 3,000파운드의 무게였습니다. 600파운드의 토르펙스 고폭탄두를 포함했습니다. 추진 시스템은 알코올과 압축 공기 혼합물을 연소하는 습식 히터 엔진에 의존했습니다. 이 엔진은 충분한 추력을 발생시켰습니다. 어뢰는 2마일 이상 거리에서 시속 53마일에 가까운 속도로 추진되었습니다. 미국 설계자들은 마크 14의 유도 및 폭발 시스템의 최첨단 기술이라고 믿었던 것을 통합했습니다. 자이로스코프는 방향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심도 유지 장치는 무기가 사전 설정된 깊이로 작동하도록 보장했습니다. 가장 정교한 부품은 마크 6 자기 감응 신관이었습니다. 이것은 1922년부터 엄격한 비밀리에 개발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선박 강철 선체의 자기장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기는 장갑 보호가 최소화된 선박의 용골 아래에서 어뢰를 폭발시켰습니다. 마크 14 뒤에 숨겨진 설계 철학은 기술적 정교함에 대한 미국인의 자신감을 반영했습니다. 일본의 93식처럼 더 크고 빠른 어뢰를 대형 탄두로 만드는 대신 미국 공학자들은 다른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무기는 지능과 정밀도를 사용하여 파괴적인 목적을 달성할 것이었습니다. 자기 신관은 단 하나의 어뢰로 중순 양함이나 전함의 선체 아래에서 폭발할 수 있게 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용골을 부수고 파괴적인 압력파를 생성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 개념이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학적 재앙으로 판명될 것이었습니다. 마크 14 개발 과정은 심각한 결함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결함은 수년 동안 이 무기를 괴롭혔습니다. 대공황 시기에는 자금이 부족했고 모든 달러가 중요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심각한 예산 제약에 직면했습니다. 어뢰의 실사격 시험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각 마크 14 어뢰에는 약 $10,000가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통화로 대략 20만 달러에 해당했습니다. 해군 병기국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탄두로 포괄적인 실사격 시험을 하는 대신 공학자들은 훈련용 어뢰를 물로 채웠습니다. 이는 폭발물의 무게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뢰를 표적 선박 아래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배기 거품이 표적 선박 아래를 통과하면 시험은 성공했다라고 간주되었습니다. 평시 개발 중 실제 표적에 대해 단 하나의 마크 14도 폭발되지 않았습니다.
어뢰는 생산에 들어갔고 미국 잠수함에 배치되었습니다. 전투 조건에서 제대로 시험된 적이 없었습니다.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잠수함 사령관들은 즉시 주력 무기에서 당혹스러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1941년 12월 14일 진주만 공격 단 7일 후였습니다. USS 시울프는 필리핀 근해에서 일본 화물선과 마주쳤습니다. 시울프는 8발의 마크 14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7발은 표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8번째는 선체에 명중했지만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 함장들은 어뢰가 불규칙하게 작동하거나 조기에 폭발하거나 폭발 없이 표적에 명중하는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USS 스킵잭은 수상기 보급함을 향해 발사했지만 명중하지 못했습니다. USS 스컬피는 9발의 어뢰를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화물선 3척을 놓쳤습니다. USS 그린링의 헨리 브루턴 소령은 완벽한 발사 위치를 확보한 후 일본 화물선에 4발의 마크 14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4발 모두 빗나갔습니다. 좌절한 브루턴은 잠수함을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그는 밝은 달빛 아래에서 재배치하고 2발을 더 발사했습니다. 2발 모두 빗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3번째로 재배치하고 2발의 추가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한 발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다른 한 발은 표적에 500야드 못 미쳐 폭발했습니다. 해군 병기국은 처음에는 마크 14의 설계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잠수함 사령관들이 어뢰 고장을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병기국은 조작 실수와 부실한 정비를 탓했습니다. 잠수함 승무원은 일상적인 유지 보수 외에 어뢰를 개조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무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병기국은 나사에 페인트를 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나사들은 신관 메커니즘을 어뢰 본체에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품을 제거하거나 조정하려는 시도는 페인트를 손상시켰습니다. 이는 위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관료적인 완고함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미국 잠수함들은 태평양을 배회하며 일본 호송대와 전함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뢰는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완벽한 발사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기는 오작동했습니다. 첫 번째 주요 결함은 찰스 로구드 해군 소장이 수행한 현장 시험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남서태평양 잠수함 사령관이었습니다. 1942년 8월 로구드는 시험 발사를 승인했습니다. 그는 마크 14 어뢰를 알려진 깊이에 매달린 어망에 발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뢰는 설정된 깊이보다 10에서 11피트 더 깊게 지속적으로 작동했습니다. 10피트로 설정된 어뢰는 실제로는 20에서 21피트 깊이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어뢰가 표적 아래로 무해하게 통과한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개발 중에 훈련용 어뢰는 실제 폭발물이 없었기 때문에 전투 모델보다 가벼웠습니다. 이 무게 차이는 어뢰의 균형과 작동 깊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평시 시험에서는 이 불일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또한 깊이를 측정하는 정수압 센서가 잘못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고속 설정에서 잘못된 판도값을 제공했습니다. 로구드는 즉시 시정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잠수함 승무원들은 어뢰를 의도된 깊이보다 몇 피트 얕게 설정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 수동 우회책은 심도 유지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해군 병기국은 마지못해 심도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결책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 문제는 어뢰가 너무 깊게 작동하여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뢰가 이제 거의 정확한 깊이로 작동하면서 두 번째 결함이 명백해졌습니다. 마크 6 자기 신관이 조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잠수함 사령관들은 어뢰가 표적에 도달하기 수백 야드 전에 폭발이 발생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자기 감응 장치는 선박의 강철 선체를 감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뢰가 용골 아래를 통과할 때 폭발해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신관이 엄청나게 변덕스럽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위도와 지역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의 자기적 특성은 열대 지역과 북부 지역에서 다릅니다. 신관은 북대서양의 자기 환경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미국 잠수함이 운용되는 열대 태평양과는 달랐습니다. 온도 변화, 어뢰 자체 모터의 전기 간섭, 그리고 표적함의 자기 신호, 이 모든 것이 불안정한 성능에 기여했습니다. 1943년 4월 9일 USS 터니의 존 스콧 소령은 이 문제를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고작 880야드 거리에서 그는 완벽한 발사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 히요, 준요, 그리고 타이요 세 척의 말입니다. 스콧은 모든 10개의 어뢰 발사관을 발사했습니다. 10발 중 7발의 어뢰가 조기에 폭발했음. 자기 신관이 너무 일찍 작동했고 단 한 척의 항공모함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로그드 제독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신관 기능을 완전히 비활성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수함 승무원들은 자기 부품을 비활성화하고 접촉 신관에만 의존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해군 병기국은 이 결정에 저항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관을 비활성화하자 세 번째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어뢰가 물리적으로 표적에 명중했을 때 폭발해야 했던 접촉 신관 또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극적인 시연은 1943년 7월 24일에 발생했습니다. USS 티노사의 댄 데스피 소령은 바다에 멈춰선 토난마루 세 번째를 만났습니다. 그 배는 19,250통읍의 일본 유조선이었습니다. 데스핏은 완벽한 발사 위치를 확보하고 4,000야드에서 4발의 어로회를 발사했습니다. 2발이 명중하여 선박을 멈췄습니다. 데스핏은 2발의 어뢰를 더 발사했습니다. 2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유조선은 떠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표적은 완전히 무력했고 적 잠수함 방어 병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데스핏은 잠수함을 기동했습니다. 그는 875야드에서 표적의 횡단면에 완벽하게 수직인 교과서적인 발사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 이상적인 위치에서 그는 9발의 마크 14 어뢰를 더 발사했습니다. 일본 포수들이 노출된 잠망경에 발사하는 동안 그는 잠망경을 통해 각각을 관찰했습니다. 9발의 어뢰가 모두 선체에 명중했습니다. 단 한 발도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데스핏은 마지막 남은 어뢰를 아껴 진주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뢰 정비창 직원이 무기를 조사했을 때 명백히 잘못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데스핏의 면밀하게 기록된 경험은 중요한 증거를 증득했습니다. 이는 접촉 신관 문제를 식별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로그드 제독은 추가 시험을 승인했습니다. 1943년 8월 31일 탄두가 장착된 어로회가 카훌라웨 섬 해안의 수중 절벽에 발사되었습니다. 여러 발의 어뢰가 전속력으로 단단한 바위에 명중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회수된 불발탄은 분해되어 조사되었습니다. 공학자들은 충격시 격발핀 메커니즘이 고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크 14는 이전 모델보다 더 무겁고 빨랐습니다. 어뢰가 고속으로 표적에 명중했을 때 엄청난 감속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힘으로 인해 격발핀이 안내부에 고착되었습니다. 결국 뇌관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정확한 명중이 가장 높은 실패율을 초래했습니다. 완벽한 90도 각도로 명중하는 어뢰는 최대 감속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불발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비스듬한 각도로 명중하는 어뢰는 덜 심각한 감속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작동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해결책은 공이치기 메커니즘을 재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공이치기를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면서 스프링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놀라운 운명의 반전 속에서 미군 기술자들은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완벽한 재료를 발견했습니다.
진주만 공격 중 대공포병들은 여러 대의 일본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잔해를 조사했을 때 일본 항공기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뛰어난 강도 특성을 가진 경량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재료는 더 가볍고 강한 공이치기를 만드는데 이상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미군 기술자들은 격추된 일본 항공기에서 회수한 알루미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내 생산 알루미늄으로 새로운 공이치기를 가공했습니다. 1943년 9월 무렵 재설계된 접촉 신관을 장착한 어뢰들이 잠수함 편대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효율성의 변화는 즉각적이고 극적이었습니다. USS 해덕은 4발의 어뢰 명중으로 일본 함선 2척을 침몰시키며 개량된 무기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마크 14 어뢰가 더 많은 잠수함에 도달하면서 일본 선박 손실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44년 중반 무렵 마크 14 어뢰는 수치스러운 실패작에서 파괴적으로 효과적인 무기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기술자들이 1944년에 노획한 마크 14 어뢰를 조사했을 때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회수한 표본들은 개량된 생산분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로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어뢰들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평가 보고서는 적군 기술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마크 14 어뢰의 여러 측면을 기록했습니다. 수심 유지 장치는 일단 제대로 보정되면 정확한 제어를 유지했습니다. 자이로스코프는 정확한 경로 유지를 제공했습니다. 추진 시스템은 일정한 속도와 신뢰할 수 있는 사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접촉 신관이 이제 놀라운 신뢰성으로 작동했습니다. 1944년 중반에서 후반까지 일본 정보 보고서는 미군 잠수함의 효율성에서 극적인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이전의 잠수함 공격에서 최소한의 손실로 생존했던 호송 선단이 이제는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 조선 기술자들은 공격에서 살아남은 함선들에 대한 미군 어로의 피해를 조사했습니다. 손상 패턴은 정밀하게 타격하고 신뢰성 있게 폭발하는 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코스카 해군 공창에서 분해된 회수된 마크 14 어로의 한 발은 미군 설계자들이 구현하였던 공학적 해결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경량 공이치기 메커니즘, 강화된 스프링 어셈블리, 그리고 재배치된 수심 센서를 확인했습니다. 제1944년 11월에 작성된 기술평가 보고서는 미군 어뢰가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인정이 특히 중요했던 이유는 일본의 어뢰 기술이 전쟁 내내 대부분 우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에게 롱렌스로 알려진 타입 93 어뢰는 전쟁 시작 당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해군 어뢰였습니다. 이 어뢰는 압축 공기 대신 순수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하여 증기 동력 어뢰의 흔적인 거품 자국을 없앴습니다. 롱렌스는 최고 52노트의 속도로 22,000야드의 놀라운 사거리를 가졌습니다. 탄두에는 거의 반 톤의 폭발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기로 무장한 일본 구축함과 순양함은 1942년과 1943년 동안 야간 해상 교전에서 파괴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어뢰 개발은 주로 산소 동력의 수상 발사 무기에 집중되었습니다. 잠수함 발사 어뢰는 더 적은 관심과 자원을 받았습니다. 타입 95 잠수함 어뢰는 본질적으로 롱렌스의 축소형 버전으로 효과적이었지만 혁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잠수함은 주로 상업적 습격보다는 함대 작전에 배치되었는데 이는 전쟁에 대한 그들의 영향을 제한하는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한편 기능적인 어뢰로 무장한 미군 잠수함은 일본 상선과 해군 함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마크 14 어뢰는 파괴적인 캠페인의 주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일본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자원과 증원군을 이동시키는 능력을 봉쇄했습니다. 통계적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1942년 동안 미군 잠수함은
약 1,400발의 어뢰를 발사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선박을 침몰시켰습니다. 마크 14 어뢰의 문제가 1943년 후반과 1944년 초에 해결된 후 미군 잠수함은 놀랍도록 치명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군 잠수함은 총 500만 톤이 넘는 1,000척 이상의 일본 상선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들은 8척의 항공모함과 수많은 순양함 및 구축함을 포함하여 200척 이상의 일본 해군 함정을 파괴했습니다. 한때 미군 무기고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마크 14 어뢰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크 14 어뢰의 순탄치 않았던 개발 과정에서 얻은 공학적 교훈은 심오했습니다. 어뢰의 실패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포괄적인 시험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산 제약과 평시 경제는 전투 배치 전에 무기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기국의 조직적 저항은 거의 2년 동안 수정 작업을 지연시켰습니다. 현장의 잠수함 지휘관들은 생사가 달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무기국이 결함을 인정하고 해결하도록 압박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기록하는 최전선 운용자들과 해결책을 설계하는 기술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마크 14 어뢰의 수심 유지 문제는 체계적인 시험과 절차적 수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자기신관 문제는 비활성화로 해결되었는데 이는 기술이 배치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실용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접촉신관은 재료공학과 기계적 재설계를 통해 고쳐졌습니다. 각각의 해결책은 이전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1944년 초에 이르러 미군 잠수함 승조원들은 마침내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발사관을 떠난 어뢰는 설정된 수심에서 움직이고 의도된 경로를 유지하며 목표물을 타격할 때 신뢰성 있게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일본 해군 계획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1944년 후반과 1945년 초에 그들의 기술 보고서는 미군 잠수함 작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비교적 안전했던 호송선 경로는 위험해졌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어야 할 함선들이 점점 더 자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수된 미군 어뢰를 조사하는 일본 기술자들은 체계적인 공학적 개선의 증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험실에서 해부한 마크 14 어뢰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기였습니다. 이는 1942년 미군 잠수함이 절박하게 발사했던 결함 어뢰들과는 달랐습니다. 변화하는 기술 사양을 넘어 작전 철학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미군 잠수함 전술은 어뢰 개선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잠수함 함장들이 희귀하고 신뢰할 수 없는 무기를 아끼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선 목표물에 한두 발의 어뢰만 발사했습니다. 1944년 무렵 어뢰 생산이 증가하고 신뢰성이 확립되었습니다. 잠수함 지휘관들은 이제 여러 발의 어뢰를 확산시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명중 확률을 크게 높였습니다. 잠수함들은 불발탄으로 어뢰를 낭비할까봐 아끼는 대신 목표물과 적극적으로 교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 14 어뢰는 1980년까지 미합 중국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구현된 성공적인 공학적 해결책의 증거였습니다. 치명적인 실패로 시작했던 이 무기는 거의 40년 동안 복무할 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후에서는 마크 14 어뢰의 교훈을 노획된 독일 어뢰의 혁신과 결합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크 16 과산화수소 연료 어뢰가 개발되었습니다. 마크 14 어뢰의 변혁으로 입증된 공학 원리는 다음 세대 어뢰 설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44년 일본 기술자들이 개량된 마크 14 어뢰를 조사했던 이야기는 기술적 존중이 전시의 적대감을 초월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일본 해군 조선 기술자들은 전략적 함의에 직면하면서도 그 공학적 성과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1942년 동안 미군 어뢰는 일본 정보국 내에서 좌절과 블랙 유머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1944년 무렵 그 무기는 심각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 기술평가 보고서는 전투 결과가 이미 입증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제대로 작동할 때 마크 14 어뢰는 일본 해군 및 상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효과적인 대함 무기였습니다. 마크 14 어뢰의 공학적 회복은 해군 전투를 넘어 확장되는 여러 근본적인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무기 시스템은 전투 사용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조건 하에서 포괄적인 시험을 요구합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조직적 저항은 해결책을 지연시키고 자원과 인명 모두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장비 실패를 직접 경험하는 현장 운용자들은 설계 과정에 반드시 통합되어야 하는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단일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실패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경량 알루미늄 공이치기는 마크 14 어뢰 변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부품은 진주만 상공에서 격추된 일본 항공기에서 회수된 금속으로 부분적으로 제조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뢰는 마침내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때때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정교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는 원칙을 구현했습니다. 오히려 재료와 기계 설계의 직접적인 개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이치기는 더 가벼웠기 때문에 작동했습니다. 이는 높은 감속력에서 스프링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단순한 기계적 해결책은 수많은 어뢰 불발과 많은 전투 기회 상실을 야기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944년 실험실에서 마크 14 어뢰를 조사하던 일본 기술자들은 물리적 증거를 통해 미군의 문제 해결 과정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재배치된 수심 센서는 미군 기술자들이 수심 유지 문제를 파악하고 수정했음을 나타냈습니다. 비활성화된 자기 신관 부품들은 신뢰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기술을 포기하려는 실용적인 결정을 시사했습니다. 재설계된 접촉 발사 메커니즘은 폭발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료 공학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각의 수정은 전투 경험과 체계적인 시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나타냈습니다. 마크 14 어뢰가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간 과정은 공학과 전쟁에 대한 더 넓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초기 설계의 탁월함은 덜 중요합니다.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책을 구현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시스템이 신뢰성 있게 작동할 때까지 지속하는 끈기도 중요했습니다. 마크 14 어뢰는 본질적으로 형편없는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함이 발견되고 수정되기 전에 전투에 배치된 불충분하게 시험된 설계였습니다. 미군 기술자들이 각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자 기본적인 설계는 견고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1944년에 일본 기술자들이 조사했던 어뢰는 1942년에 미군 잠수함 승조원들을 좌절시켰던 바로 그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요 결함은 식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마크 14 어뢰 변형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어뢰가 전쟁 내내 결함 상태를 유지했다면 미군 잠수함은 일본 해운에 거의 위협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은 동인도 제도에서 석유를, 인도차이나에서 쌀을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역의 전략 물자 이동 능력도 거의 온전하게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일본 본토는 전쟁 노력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계속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선된 미국 어뢰 덕분에 잠수함은 일본의 경제와 군수 물자를 질식시키는 파괴적인 상업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945년경에는 일본이 연료, 식량, 원자재의 심각한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주로 기능하는 어뢰를 장착한 미군 잠수함이 이러한 필수 보급품을 운송하던 상선대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마크 14 어뢰는 공학적 끈기와 체계적인 문제 해결이
치명적인 초기 실패조차 극복할 수 있음을 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수치스러웠던 이 무기는 전쟁이 끝날 무렵 태평양에서 미국의 승리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1944년에 노획된 견본을 조사한 일본 기술자들은 이미 전투 결과로 입증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열등하다고 여겨졌던 미국 어루에는 이제 어떤 일본 함선도 무시할 수 없는 무기가 되었습니다.